네, 제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스타트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자리라서 K-팝 스타처럼 입고 왔습니다. 오늘 여기 이 네 분 플러스 저까지 5명 모여 있는 거는 저는 굉장히 감개가 무량한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10년 전에도 여기서 이런 일을 하던 사람들인데 10년 뒤에 이 무대에 올라와 있고 10년 뒤를 얘기하는 20년을 해먹는 그런 죄송합니다. 자리라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가 시간이 30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깊은 분들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단문단답식으로 한번 해안을 끌어내보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자기소개 타임 이런 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이 행사가 10년 뒤의 미래를 조망하는 행사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10년 뒤에 우리 스타트업 관련해서 가장 큰 트렌드는 무엇이 될까? 요거를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키워드로 딱 한 단어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경 대표님부터. 네, 이게 한 단어가 참 힘든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테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미래에도 계속해서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나올 텐데 아마 앞으로는 AI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테크에 기반해서 어떤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서정훈 실장님. 네,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단어는 딱 하나였습니다. 혁신. 네, 혁신. 10년 후에도 지금도 그리고 10년 전에도 스타트업에게는 혁신이라는 어젠다는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용관 대표님. 저는 다양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점점 더 개인의 어떤 욕구나 그런 취향들이 점점 더 세분화되고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기술이나 서비스가 그걸 미트시키지 못했는데 점점 그런 게 발전하면서 개인의 각각의 디테일한 취향들을 맞춰나가는 그런 것들이 구현되면서 훨씬 더 그게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에 오면 제일 끝자리에 앉아있는 게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생각하셨던 단어를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겹칠 수도 있고. 자, 김유진 대표님. 네, 새로운 단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sustainability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저희가 보면은 이제 많은 데이터하고 이런 걸 많이 보고 있고 새롭게 많이 배우고 이제 그걸 어떻게 혁신하는지 배우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거를 바탕으로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세상이 더 좋아지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환경이나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되게 안 좋아지고 많이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약간 새로운 포커스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 다른 단어를 얘기하셨는데 이 4개의 단어를 조합하면 10년 뒤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한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전 10년 뒤에 제일 중요해질 스타트업의 화두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사람 중심적으로 이제 바뀌고 있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정말 인간 중심적인가 생각해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었기 때문에 10년 뒤에는 좀 더 인간적인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10년 뒤에 그 스타트업들이 지향해야 될 모습을 한 단어로 정의해 주셨는데 그런 10년 뒤를 만들기 위해서 네 분이 다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키우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럼 각각의 회사에서는 각각의 조직에서는 그 키워드를 향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를 좀 듣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김유진 대표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그 스파크에서 지금 한 7년 정도 이제 엑셀러레이터 지금 하고 있고 한 140개 정도 스타트업을 지금 이제 프로그램 통해서 하는데 저희는 계속 앞으로 요즘에 이제 새로 스타트업을 뽑을 때도 약간 그 소셜 임팩트나 아니면 이런 서스테이너블 쪽에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요즘에 우리 데모데브 50 보면은 그런 스타트업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예, 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파트너끼리에서도 거기에도 관심이 많고 해서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스파크랩스도 이제 아시아 외에도 이제 확장하고 있는데 대만, 뭐 호주하고 이렇게 아시아 좀 더 확장 있는데 저희도 그 확장 보면은 호주에서는 이제 그 농업 테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농업 관련된
테크놀로지나 우리가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풀 프로덕션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고 어떻게 더 친환경적으로 할 거냐라는 거를 지금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새롭게 이제 오만에서도 이제 에너지 쪽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 거기도 이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제 에미션스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에너지 방식을 이런 회사들을 찾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관 대표님. 네. 그 개인의 가치나 이제 취향들이 점점 더 다양화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의 기술이라든지 그런 전문성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기술들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어주고 또 그런 경계에서 또 사업계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어떤 경계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더 발굴하고 그들을 더 잘 소통하게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차정호 실장님은 어떤가요? 사실 정부에 계시니까 약간 엑셀러레이팅 하시는 건 아니지만 또 네. 철학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 혁신에 고민하면서 두 가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하나는 이건 이제 저희 문제인데요. 가장 혁신적인 생태계를 가장 보수적인 생태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처럼 이렇게 혁신적이고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그 생태계의 건강함이 그리고 텐션이 굉장히 높은 데를 가장 보수적인 공무원 조직이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 공무원 조직들을 좀 더 혁신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가장 큰 고민들이 있고요. 두 번째 고민은 이건 사실 좀 제가 좀 아픈 부분을 드러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의 어떤 엄블레라 밑으로 들어오는 순간 혁신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좀 순화를 해서 정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중요한 방향성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경 대표님은 어떠세요? 네, 아까 이제 차 실장님께서 이제 혁신이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저랑 약간 비슷한 키워드 말씀 주셨는데요. 다행히도 안 겹쳤습니다. 저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고요. 제가 누군가 혁신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혁신의 어떤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최근에는 좀 테크가 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혁신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테크라는 키워드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제 혁신이라는 걸 염두에 둔다면 저희가 이런 게 앞으로 뜰 것이다 라는 사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것 자체가 또 이미 선입관을 갖고 혁신하고 역행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매시업 엔젤스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어떤 선입견을 갖지 않고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오픈을 해서 무엇인가, 그게 기술이 됐든 무엇인가 새로운 걸로 이제 혁신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하고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미래 트렌드를 봤을 때 ICT 쪽으로 본다면, 예전에 이제 90년대 중반에 어떤 웹이 뜨면서 그런 메가 트렌드가 뜨면서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닷컴화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AI는 제대로 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ICT 쪽에서 AI가 예전에 이 웹이 닷컴화 시키듯이 일반 AI 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조차 어떻게 보면 AI화 시키는 시대가 향후 미래 10년에 오지 않을까, 이런 추측에 기반하여 좀 더 AI 관련된 팀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저희 매시업 엔젤스 포트폴리오 팀들 4분의 1 정도는 테크지만 나머지는 일반 서비스나 커머스들이 많은데, 그런 팀들도 AI 기술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도 좀 더 눈여겨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굴 외에 이제 사후 관리 차원에서는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요즘 스타트업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스마트하시고, 그리고 잘 아시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간섭받기 좀 싫어하시는 경향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걸 좀 더, 그런 분들의 역량을 좀 더 잘 끌어내려면 어떤 좀 규정화된 틀과 프로그램 안에서 뭔가 저희가 이제 가치를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흔한 자원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저희가 뭔가 무형의 밸류를 애드해야 되는데, 저희는 좀 더 이제 저희 철학인 매시업 엔젤스의 철학인 피어 러닝이나
그리고 이제 좀 더 시대에 맞춰서 계속 저희가 이제 진화하는 그런 맞춤형 어떤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이런 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 뭐 프로덕트 마켓핏을 잘 못 찾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걸 좀 더 자문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많은 밸류 애드를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진행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요 네 분의 노하우를 제가 빨아들여서 퓨처플레이를 1등 회사로 만들려고 호시탐탐 듣고 있는데, 저희 퓨처플레이 얘기 잠깐 드리면은 요즘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고 AI 회사를 했었고, 그래서 공돌이 해방전선을 만들어야 된다. 엔지니어들이 좋은 대접을 못 받고 있어. 근데 6년 동안 열심히 하고 나니까 요즘은 엔지니어가 좋은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방전선의 미션은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AI나 블록체인이나 뭐 증강현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얘기하지만, 제가 아까 인간이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현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 건 많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미장원에 가면, 미용실에 가면 가르마를 어느 쪽으로 타는지 매번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치킨을 시켜 먹을 때, 물론 배민을 통해서 아주 편하게 시켜 먹지만 BBQ 1호점과 2호점이 맛이 달라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피부로 겪는 굉장히 끈적끈적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까지 기술이 침투하지 않으면 인간이 내가 행복해질 수 없겠다,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퓨처플레이는 그런 끈적끈적한 일을 나 한번 풀어볼래요 하고 손을 드는 엔지니어들, 석사님, 박사님들을 아주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공학 박사인데 치킨을 너무 좋아한다,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희 퓨처플레이를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10년 뒤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슬픈 얘기인데 업계에서 중년 이상의 무게감 있는 시니어시기 때문에 우리들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잘 나갔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 20대 창업자들이 10년 뒤를 논할 때 우리는 10년 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과거를 파먹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10년 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즐거운 질문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10년 전 오늘 2009년 11월 29일 뭐라고 계셨나요? 차정원 실장님부터 한번 얘기하시면.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뭔가요?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L로 시작하는 회사의 통신사의 고객이었습니다. 그때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K로 시작하는 통신사로 바꿀까를 고민하고 왜요? 있었어요. 하필이면 왜 이때? 아이폰이 처음으로 출시됐습니다. 딱 10년 전에 한국에. 아이폰이 2007년 5월 달에 AT&T에 출시된 이후에 약 2년 반 이후 한국에 출시됐는데, 그 당시 아이폰이 한국에 출시되면서 한국 사회, 특히 ICT 사회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컸죠.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10년의 삶이 또 바뀌었거든요. 그 당시 저는 그 고민을 하면서 동시에 아이폰에 필적할 만한 스마트폰을 개발하기 위해서 밤을 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폰을 개발하면서도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쓸 거다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의 상상력의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자유롭게 상상을 하시고 그 상상력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하나의 요소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어요? 사실 어제 컴업이 시작한 날, 그 11월 28일, 지금부터부터 10년 전 2009년 11월 28일이 우리나라 아이폰 출시일이었어요. 제가 왜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우리 영원한 공대영 이용관 대표님은 어디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네. 이전에 스타트업 했을 때 그 회사의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실은 저희가 되게 그 전에 출시했던 제품들이 한 번도 제대로 그 인정을 못 받았었는데요. 그때 저희하고 경쟁사인 일본 제품이 S사에 들어갔는데 이게 엄청 고장이 나고 있어가지고 큰 문제가 됐었고, 급하게 저희한테 기회가 왔었어요. 그게 이제 딱 이맘때고, 저희가 지금부터 그때 한 3달 정도를 거의 막 그 날밤 새면서 해서 들어가서 이제 저희께 채택돼서 이렇게 저희 회사가 이렇게 완전 점프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순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기는 했는데 엄청난 그 기회로 조금 약간 설레기도 하고 막 그런 겨울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용관 대표님을 만든 게 그 10년 전에 딱 그날이네요. 사실 저는 이용관 대표님 말씀하시는 걸 항상 들으면 되게 감동적이에요. 되게 감동적인 분이에요. 저도 이렇게 제 눈을 보면서 지그시 정말 힘들었는데 해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울 뻔했거든요. 예. 김유진 대표님, 제가 김유진 대표님 과거를 좀 아는데 굉장히 잘 노는 분이셨다는 사진을 몇 개 제가 스파크랩 데모데이에서 봤는데. 혹시 제 싸이월드?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저는 그때는 버티오 게임즈라는 게임 개발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저는 계속 이제 그 블랙샷이라는 게임을 이제 싱가포르 진출해가지고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는 또 저희가 미국 그 게임 퍼블리셔를 게임을 저희가 THQ하고 그 스맥다운 vs 온라인 버전을 만들고 했는데 결국엔 출시를 못했어요. 그 회사가 뱅크업시 나가지고 그래서 못했는데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폰, 스마트폰 한국에 나온 게 그 되게 기억나고 그래서 저도 그거를 바탕으로 저도 크리어 체인지 했죠. 그래서 저도 버디오 게임즈 나와서 저는 포드트리를 조인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게 새로운 미래를 보고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보고 저도 판단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포드트리라는 데에서 했는데 포드트리는 지금은 뭐 카카오 페이지로 되게 유명하지만 사실 처음에는 저희는 앱 개발사였어요. 저희 앱을 만들어가지고 돈 벌자. 되게 단순했죠. 단순했고 그때도 이제 아이폰이 메인이고 사실은 삼성은 뒤늦게 이제 1년 늦게 나와서 아이폰만 포커스만 하다가 결국에는 저희도 이제 이게 웹이랑 좀 틀리구나 이 생태계가 모바일이 그래서 조금 저희도 피벗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카카오 페이지로 이제 넘어갔는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사실 전 나와서 다른 일을 했었고요. 근데 말씀한 것처럼 모바일이 되게 많이 큰 변화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모든 게 이제 옛날에는 다 PC 앞에서 다 저는 기억하고 노트북 들고 하는데 요즘엔 다 핸드폰만 가지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큰 변화에 사람의 삶의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제가 김유진 대표님을 10년 전으로 보내드렸는데 강제로 현재로 막 오시려고 해가지고 제가 조마조마했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일종의 미생, 뭔가 성공을 해야겠다라고 막 고민을 하시고 작은 성공을 맛보시고 하실 때가 10년 전이었다면 우리의 대부 이태경 대표님은 그때 이미 다음이 매우 잘 나가고 있을 때라서 어떠셨어요? 10년 전에 뭐 하고 계셨어요? 사실 이제 뭐 제가 일기를 안 써서 정확하게 2009년 11월 29일에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대략적으로 그때쯤 트렌드를 보면 이제 제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저는 이제 운이 조금 좋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을 창업한 것도 이제 90년대 중반인데 물론 이제 웹 트렌드를 보고 창업하긴 했지만 마침 그때 이제 웹 트렌드가 메가 트렌드가 되면서 다음도 사실 그 메가 트렌드에 올라타면서 좀 큰 수혜를 본 경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유니콘도 되고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제가 여름에 다음을 그만뒀습니다. 뭐 그때 제가 뭐 스마트폰을 보고 앞으로 스마트폰이 뜰 거야 해서 그만둔 건 아니었고요. 이제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이유와 조금 더 뭔가 좀 새로운 일을 연쇄 창업자로서 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은 욕심 이제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엔젤 투자도 뭐 다음 다니면서 조금씩 해본 경험과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Y 컴비네이터 같은 좀 활약상을 보면서 뭔가 엔젤 투자를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2008년도 여름에 이제 사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하반기부터 이제 그 엔젤 투자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뭐 좀 이거는 뭐 제가 트렌드를 보고 회사에 사표를 던진 건 아닌데 2009년도 딱 되니까 이제 국내는 아직 안 나왔지만 해외에 어떤 아이폰이 나오고 스마트폰, 이제 안드로이드 폰도 이제 나오고 하면서 그때 들었던 게 이게 잘하면은 새로운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랬고 지금 지나보면 실제로 2010년도에 메가 트렌드는 모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엔젤 투자 어떤 미국의 Y 컴비네이터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걸 한번 엔젤 투자가 아니고 한번 제대로 한번 뭔가 좀 조직적으로 해보자. 라는 생각하에서 그때 이제 권덕윤 대표님이랑 뭐 이재용 대표님, 이제 장병규 대표님, 송영일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11월쯤에 이제 2010년 초에 저희가 프라이머를 창업했었는데 공동 창업했었는데 그 프라이머를 창업하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다행히도 이제 좀 제가 그때 다음도 엑시트하고 해서 좀 이렇게 뭐 자금적 여유도 있고 그래서 좀 저는 빡센 시즌 아니고 조금 여유 있게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 트렌드가 뭔가 핫해질 것 같은데 한번 잘해보자 뭔가 투자 이제 이런 좀
꿈을 갖고서 준비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힙합식으로 말하면 오지께서 스웩을 보여주셨어요. 네, 진정한 올드 갱이신데 사실 프라이머 뭐 저도 잠깐 파트너 했었습니다만 프라이머가 거의 10년 전에 태동을 했고 그보다 좀 더 전에 이제 장병규 대표님 보낸젤스 만드셨고 어떻게 보면 10년 전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의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를 창업자들 손으로 만들어가던 시대 또 그걸 보고 또 저희를 포함한 굉장히 많은 엑셀러레이터 VC들이 생겨났고요. 그런 격동의 10년 전이었던 것 같고요. 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왜 어제 오늘을 10년 전을 정확하게 기억하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KT에서 아이폰이 나왔어요. 3GS가 나왔어요. 사전 예약을 했는데 사전 예약자 중에 1000명을 뽑아서 잠실 운동장에서 런칭 행사를 했는데 제가 뽑혔어요. 그런데 테드 아시죠? TED 테드엑스 서울 우리나라 처음으로 열린 테드엑스 서울이 마침 그날이 있었어요. 11월 28일. 그래서 제가 테드를 갈까 내가 1000명이 뽑혔는데 여기를 갈까 고민하다가 테드를 갔어요. 들어보세요. 테드를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왜냐면 테드 애프터파티 행사장에서 어떤 아리따운 여자분을 만났는데 지금 저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생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요.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테드를 제가 가기로 선택한 거는 테드에 가서 그때 제가 만들던 앱을 보여줘야겠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이폰도 나오기 전에 앱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미국에서 막 아이폰 사와가지고 증강현실 앱을 만들었어요. 심지어 지금도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증강현실 앱을 그때 막 만들어서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와우 신기해요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벌써 10년 전이네요. 네, 저는 저희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고요. 제가 아내를 10년 전과 지금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말이 막 헛나오네요. 사랑하는 것처럼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가치도 있고요.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변하는 것도 있어요. 스타트업 업계에서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변한 거라면 뭘까요? 우리 오지 이태경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일단 창업 인프라가 상당히 탄탄해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창업할 때만 해도 다 이제 발로 뛰어서 어디 오프라인에서 책 찾아보고 어떻게 법인 설립하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인터넷에서 뜰 뿐만 아니라 정보, 교육, 뭐 그다음에 초기 투자 지원금들 너무 이제 인프라가 좋아진 게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인프라가 좋아지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우신 중기부를 대표해서. 네, 저는 뭐 그건 당연한 것 같고요. 사람들의 마인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그 사설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고 싶은 이제 이거는 나이를 불문하고 청년부터 50대까지 쭉 조사를 해봤는데 되고 싶은 직업의 1위가 성공한 창업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도전적인 열기 그리고 이렇게 그 탄탄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도전을 하겠다라는 열기들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게 이것들이 가장 큰 수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용화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뭐 예전의 말로 벤처도 해보고 지금의 뭐 스타트업도 해봤는데 약간 벤처하고 스타트업에 저는 좀 말의 의미가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방법으로 했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그때가 벤처 시대라면 지금이 그리고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제일 가장 바뀐 거는 창업을 하게 된 동기 그 다음에 그들이 만들어가는 문화나 또는 뭐 그들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제가 벤처했을 때하고 되게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직도 많이 발전하고 변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가장 좀 현실적으로 좀 체감되는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스파크랩은 또 한국과 글로벌을 연결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글로벌 스타트업과 같이 어울리는 관점에서는 10년 사이에 한국 스타트업의 변화가 있나요? 뭐 위상의 변화나? 제가 봤을 때는 변화가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링크드인이나 뭐 예전부터 뭐 사이버드나 페이스북하고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쉽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 한국에 있으면서도 해외에 이 커넥션 만들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연락할 수 있고 하는 게 되게 편해졌어요.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이 사람 연락을 해보지? 라는 고민을 하면 누가 뭐 전화번호 알아야 될 거 아니면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 편지 써야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이제는 그냥 뚝뚝뚝 치면은 뭐 딱 나오고
뭐 이메일 주소까지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세계가 작아졌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스타트업들 이제 해외 진출을 보면은 되게 놀랍게 하는 게 뭐냐면 다들 그런 링크드인이나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그 시장에 자기 비즈니스 리드할 만한 사람을 쭉 찾고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그들한테 맡겨서 같이 이제 그 서비스 론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와 많이 달라졌구나.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직접 가서 오피스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채용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약간 좀 그런 게 크게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이렇게 계속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면 참 좋을 텐데 사실은 좀 아픈 얘기를 하자면 10년이 지났어도 안 바뀐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10년 뒤에 우리가 웃으면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건강한 모습으로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얘기할 때 아 그때 10년째 안 바뀌었어요 한 게 지금은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런 화두를 꺼내보는데 10년 전에 사업하실 때나 지금 스타트업을 키우실 때나 아 이거는 10년이 지나도 안 바뀌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이태경 대표님 뭘로 보세요? 저는 이제 지원은 아까 말씀 인프라가 정말 좋아졌는데 그 인프라에서 반대되는 약간 발목을 잡는 축이 아직은 규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규제가 이게 사실 이제 지금 시장이 정말 좀 다이나믹하면서도 복합적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좀 그 시장 흐름에 맞춰서 이게 단순히 이건 스타트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시장 전체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은 저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대형 마트들을 규제를 했는데 정작 지금 대형 마트들은 이커머스에 밀려서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런 약간 시대가 정말 빨리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이게 좁게 보면은 어떤 그 규제 개선이라고 볼 수 있고 크게 보면 단순한 규제 개선이 아니라 좀 넓게 보면은 뭔가 이런 바뀌는 다이나믹한 시장에 맞는 좀 더 유연하고 스마트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단순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관련된 법안을 좀 확장성 있게 만들려면 입법 부분들도 많이 이제 연구를 하시고 좀 언론이나 좀 국민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좀 총 지혜를 모아서 뭔가 좀 풀어야 될 큰 숙제가 아닌가. 이걸 지금 풀지 못하면 10년 뒤에도 또 스타트업들이 뭐 현재와는 또 다르겠지만 또 다른 어떤 규제에 뭔가 국내 스타트업들이 좀 발목이 붙잡히지 않을까. 예,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차정훈 실장님 되게 그 옆에서 뵈면서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스타트업들은 다 중기벤처부만 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중기벤처부와 관련된 규제는 거의 없고 다른 부서의 규제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려면은 사실은 입법을 하는 국회가 또 움직여야 되고 또 청와대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기부한테 가서 아 이거 왜 안 해줘요? 맨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네. 기본적으로 그 스킴 자체가 잘못된 스킴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 안 해줘요라고 말씀하시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그렇게 자꾸 가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격 성장, 고도 성장 사회에서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통할 수 있는 사회였지만 지금처럼 자유로운 상상력 그리고 스타트업들의 그 생태계들이 구축되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는 그런 식의 국가 운영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제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갑자기 공무원이 됐다 그래서 갑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갑공의 입장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지금 천착하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국가경제 전체가 그리고 국가사회 전체가 데이터 중심 사회로 바뀌어야 된다. 그거의 본질은 직관을 중심으로 결정을 하던 것들을 데이터를 중심으로 결정을 하는 사회로 바뀐다. 지금의 스타트업들 그리고 유니콘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10개 기업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바로 그런 데이터 중심의 결정 알고리즘들을 빨리빨리 도입하시고 그것들을 운영하고 계신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국가경제가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것들을 빨리빨리 적용을 하고 그런 시스템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것들을 저는 앞으로 좀 추진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환 대표님 보시기에 규제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그거 말고 10년 동안 안 바뀐 거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어떤 모험이나 위험을 panelists, 대하는 we are out of 사회적인 time. 태도? 네. I'll finish. Yeah.
Please. 그 사회적인 태도, 위험을 보는 사회적인 빨리 태도가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준 대표님 짧게 한 말씀 주시면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이 어렵다는 거예요. 네.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는 여전히 안 바뀔 것 같고요. 그래서 꾸준한 도전과 해서 많은 이제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다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요. 어렵다는 거는 안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스타트업 저희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끝나고서도 저희는 계속 돌아다니고 있을 테니까요. 언제든 말 걸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Could please give a big hands to the 5 panelists.